자, 오늘은 원래 찍으려는 내용이 아니고 좀 다른 내용의 영상을 한번 찍어볼 생각인데, 어떤 걸 찍을 거냐면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래플다운 같은 등 운동을 할 때 팔을 내외전을 해야 돼요, 외외전을 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런 질문이 왜 들어오는지는 알아. 나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고, 명절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0만 넘는 운동 유튜버 분 중에 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 운지기 TV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좀 유명하신 관장님이신, 보디빌더시기도 했고, 김명석 관장님 찾아가서 운동 배우는 컨텐츠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김명석 관장님이 광배근의 해부학적, 그러니까 기능 해부학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 광배근의 기능 해부학적 역할은 팔을 내외전시키고 내전시키고 신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광배근 운동을 할 때는 팔을 내외전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대부분의 코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깨 충돌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외외전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관장님은 내외전을 많이 강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일반인들이 약간 착각을 하거나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많은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답변을 조금씩 달아준 적도 있고, 근데 또 나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내 인스타를 통해서 다른 선수분, 다른 관장님들 인스타로 찾아가서 헬선비님 유튜브 채널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분들도 생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레슨 문의 같은 것도 하면서 소위 말해 약간 간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계신데, 사실 좀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 영상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담아서 오늘은 등 운동을 할 때 내외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외외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리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 자, 일단 등 운동을 할 때, 광배근 운동을 할 때 팔을 내외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하려면 광배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멀티 오리진 머슬이라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거든. 시작되는 군데가 어딘지는 내가 그림으로도 띄워줄 거고 여기 글로도 띄워줄 거야. 그러니까 척추부터 시작해서 요추 부분, 그리고 청고, 골반 부분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에 붙어 있기도 하고, 날개뼈 끄트머리도 지나가고, 팔 앞쪽에 붙어 있기도 해. 그런 식으로 길게 쭉 이어지는, 어디서부터 끝난다라고 한 군데서 정해지지 않고, 시작 부분이 여러 가지인, 가슴 근육도 그렇기도 하지. 그런 멀티 오리진 머슬이라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외전, 외외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팔의 끝부분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 앞부분, 이두 있는 부분에 붙어있어서 그런데, 팔을 안쪽으로 돌릴 때 그 구간이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수축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이걸 가깝게 하면 수축이 일어나고, 길게 쭉 늘리면 이완이 일어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근육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 못한다 하는 사람은 사실 내외전, 외외전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해하기 쉽다 하는 사람은 시작되는 지점은 고정되어 있고 끝나는 지점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근육의 길이는 짧아지고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멀어지면 이완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팔이 안쪽으로 돌아갈 땐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바깥으로 돌리면 더 많은 이완을 줄 수 있고, 그런 이론 때문에 김명석 관장님은 등 운동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라 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어. 이건 정확히 맞는 얘기고, 광배근의 입장으로만 보면 아주 정확한 얘기야. 자, 그리고 외외전이 좋다라는 입장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팔이 외외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견갑은 하방회전이 일어나고 상완골은 잠깐 내전이 일어나지. 광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상완의 내전이잖아. 내전이 일어날 때 제대로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하방 지점을 지나가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이 밑으로 모일 때 좀 더 많은 수축이 일어나기도 해. 그런 입장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좀 더 상완을 외외전 시키는 게 좀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등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앞에서 뒤로 당길 때 당기면서 그대로 팔이 벌어지면서 당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당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손바닥을 앞으로 보게 하면서 손등을 돌리면서 당기는 게 자연스러운지 한번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 일반적으로 등 근육은
팔을 당길 때 등 근육은 광배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 견갑골을 하방 회전시키기 위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어깨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여. 우리가 줄다리기나 이런 걸 할 때 힘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외회전을 시킨 다음에 잡아당기지, 외회전을 시킨 다음에 잡아당기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광배근만 써야지 힘이 세다, 광배근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강하게 등을 당길 때나 그럴 때는 다 외회전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등의 모든 근육들을 전부 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또 다른 이론으로 또 볼 수 있는데, 근막형성 해부학의 저자인 토마스 마이어는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 우리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광배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가슴 근육도 어느 정도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2009년인가 근전도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 풀업이랑 친업 중에 어떤 게 더 근육 활용도가 높나. 거기서 친업 같은 경우가 풀업보다 좀 더 가슴 근육 활성도가 높게 나왔어. 이건 어떻게 보면 짜집기에 대한 자료고 이것만 가지고 어떤 걸 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얘기한 김에 하나 추가 자료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 좀 더 활용이 되면, 외회전이 돼서 가슴 근육이 좀 더 활용이 되면 좀 더 등 근육에 대한 활성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몸의 협응력이 올라가서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도 있다. 관점에 놓고 보면 차이일 수도 있는 거지. 광배 하나만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등을 좀 전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운동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한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디빌딩 입장으로 본다라고 해도 광배근의 특징을 아까 외회전에서도 설명한 광배근의 특징에 관해서도 좀 알아둬야 돼. 광배근은 대표적으로 가슴 근육과 같이 멀티 오리진 머슬이야. 시작되는 지점이 여러 군데라는 거지.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 약간 경사진, 벤치에서 하기도 하고, 뭐 밑으로 경사진, 벤치에서, 인클라인, 디클라인에서 하기도 하고, 일반 플랫 벤치에서 하기도 하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는 부위별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저거는 틀렸어, 왜 인클라인을 해? 왜 디클라인을 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지식이니까. 근데 광배근도 마찬가지야. 멀티 오리진 머슬이야. 시작되는 부위가 여러 군데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날개뼈에도 붙어있는데 허리 끝에 여기 골반 쪽까지 붙어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부위별로 운동을 하려면 팔의 각도라든가 회전각을 조금씩 다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견갑의 리듬도 좀 다르게 해주고, 보디빌딩 입장으로 볼 때도 내가 어느 부위를 타겟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 김명석 관장님은 내외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완벽한 광배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광배근 하나의 초점을 놓고 보면, 시작과 끝 지점 하나의 초점으로 놓고 보면. 하지만 부위별로 설명을 하진 않았단 말이야. 왜? 부위별로 설명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지.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만 설명을 한 건데, 대부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왜 내외전을 해야 되는지, 왜 외회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하면 장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입장이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은 해보는 걸로 할게. 자, 우선 이게 많이 논란이 되거나 많이 이렇게 논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이유가, 김명석 관장님이 해부학 관점으로 얘기를 해서 경력도 있고 굉장히 실력도 좋으신 분이 해부학 관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와, 난 해부학 관점으로 저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뢰감이 배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외회전으로 하라 그런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돼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게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게 있잖아. 요즘에 언젠가부턴가 무선 이어폰을 많이 끼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선 이어폰 끼고 다니는 사람한테, 야, 나 무선 이어폰 끼고 다니는 거 처음 봤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 어쩌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잖아. 벌써 몇 세대가 나올 정도로 시간이 꽤 지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알고 있었잖아. 해부학 관점으로 운동을 설명하는 거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꽤 여러 코치들이 해온 일이야. 자, 해부학적 관점으로 운동 설명을 하고 그 바탕으로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지도하고. 물론 실력 없는 트레이너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인정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업계의 현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나도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거기에 관해서 정말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약간이라도 그 이론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등 운동을 할 때 그래서 결론은 내외전을 하라는 거예요, 외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일단 결론을 짧게 내주자면 이런 거야. 나는 등 운동을 할 때 광배근에 대한 운동을 하고 싶어. 근데 어깨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리고 아주 고중량의 운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고립을 잘 시키면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내외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배근 입장에선 더 맞을 수도 있어. 그 대신 한 가지 법칙은 있지. 내외전을 하되 팔이 너무 바깥으로 벌어지면 안 돼. 팔을 내전을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내외전을 어느 정도까지는 시켜줘야지.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광배근의 수축이 끝까지 일어나겠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그럼 외외전을 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외외전은 광배근뿐만 아니고 광배근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까지 전부 다 리듬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외외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외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전이 자연스럽게 좀 더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경력이 좀 짧거나 스킬이 부족한 사람은 내외전보다는 좀 외외전을 추천을 하기도 해. 실제로 나도 보디빌딩에 대한 스킬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외외전을 많이 하면서 등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오래 가르친 보디빌더 분들이나 관장님들이 그냥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해. 아, 너 이렇게 운동하면 거기 운동이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내가 아까도 뭐 얘기한 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배근의 기능 3가지 중에 다른 건 안 지키고 내전만 제대로 하더라도 광배근의 수축은 일어나. 이두근의 역할도 마찬가지야. 팔만 접히기만 해도 어차피 이두의 운동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랬고 이 선수는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랬는데 둘이 운동 방법이 다른데 둘 다 몸이 좋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 몸이 정말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분명 차지하지만 어떤 강도로, 어떤 회복으로, 어떤 영향을 주면서 운동을 하는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그러면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은 몸이 굉장히 크고 우람하고 멋진 근육을 갖고 있고 다른 운동 선수들이나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그런 근육을 갖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케미컬 사용 부분이 사실은 좀 커.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고 내추럴로 운동하는 보디빌더 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 선수들보다는 더 많은 근육량과 더 좋은 몸매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기능성 트레이닝이라든가 다른 스포츠 종목 선수들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근육량이나 몸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다관절 운동에서 한 부위만 사용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건 그 부위에 대한 집중력을 좋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약간 케미컬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특화된 운동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때 운동에 답이 있다, 답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야. 사실 답이 없단 말조차도 좀 싫어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를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를 100% 다 알고서 외워서 해야겠다, 좋은 코치를 무조건 만나야겠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왜 하는지만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잖아. 내가 왜 하는지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왜 하는지 모르는데 답이 나오지도 않는 거를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막 헷갈리기도 하고 둘 다 맞다 그러니까 답이 없네. 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답이 없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왜 그 운동을 하는지, 그게 사실은 포인트야. 구독할 거지?